블록체인의 이제를 마무리해 볼게요. 요약을 해 볼게요. 10분마다 블록체인은 계속 생성이 돼야 돼요.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특성. 첨성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기존 걸 내가 수정한다 그러면은 트랜잭션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도 개별 트랜잭션을 수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의 개인 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거래가 아닌 이상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분산 저장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한 노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요. 블록의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블록 생성하는 주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자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채굴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체인 순서에 의해 각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들의 시간은 조금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래들은 언제 이 블록에 포함될지는 생성된 순서가 아니죠. 채굴자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전성, 비트코인의 발행, 채굴을 통해서만 새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방식 때문에 특정 참여자나 기관이 손쉽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채굴에 성공해야지만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기존 거래 내역의 수정, 해당 거래 내역 수정하고 그 내역이 포함된 블록을 새롭게 채굴해야 되는데 이 거래 내역은 내 거가 아니면 또 수정 자체가 안 돼요. 개인 키가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해당 블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블록을 다시 채굴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블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채굴자가 아닌 이상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코인을 가로채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개인 키가, 그 사람 개인 키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키를 잃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1억 원치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개인 키를 잃어먹었어. 그럼 자살해야지 뭐. 얼마나 억울해. 그쵸? 자살한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 어쨌든 황당할 거 아니야. 비트코인은 내가 1억 원치 있는데 개인 키를 잃어먹었어. 그러면 막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블록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블록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한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크기는. 왜냐하면 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인이 여러 개일 수 있고 아웃이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트랜잭션을 표현하기 위한 그 바이트 수가 각 트랜잭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한 트랜잭션에 포함될 수 있는 전체 블록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트랜잭션은 요만하고 어떤 트랜잭션은 요만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개수를 따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블럭에 포함되는 트랜잭션의 수는 대략 나오는데 그보다는 바이트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P2P로 운영이 돼요. P2P로 운영이 되고 이 체인, 이 한 블럭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 완전 노드한테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크면 그 전파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지. 그래서 크기를 제한해 놨습니다. 적절한 크기를 제한해서 충분히 쉽게 그 P2P 네트워크에서 이 블록 정보가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10분에 요만큼만 되는 거고 그럼 1시간에 요만큼만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얘가 소화가 안 되겠죠. 나는 빨리빨리 내 거래가 확정되고 싶어 하는데 확정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만드는데 10분을 둔 이유는 또 그게 필요해요. 너무 빨리 하면은 이게 포크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토시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10분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도 줄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이렇게 됐어요.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까 소프트 포크라는 거 얘기했죠. 소프트 포크. 소프트 포크는 체인이 막 가다가 우연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는 소프트 포크예요. 근데 소프트 포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거 계속 할래?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일로 갈래? 서로 갈라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하드 포크라 그래요. 하드 포크. 그래서 이제 이 하드 포크 돼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초기 비트코인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되게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채굴자가 아니라 룰들을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완전 노드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실권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결국 너무 느리다. 더 많이 키우자. 이 트랜잭션, 이 블럭의 크기를 키우자. 아니다. 그대로 가자. 그러다 싸우다가 그냥 갈라쓴 거예요. 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건전하게 갈 것 같지만 가다가도 결국에는 누구 마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생각지도 않게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포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채굴 방법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알트코인들은 POW 대신에 POS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블록체인 2.0 알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비트코인들이 이제 실제 유통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코인들이 알트코인이라 그래요. 알트코인. 근데 이런 알트코인 중에 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해서 얘는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여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얘는 자기 실명을 공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에 원래는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에 무슨 데이터가 기록돼요? 트랜잭션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은 트랜잭션을 기록하지 말고 거기에 뭘 기록하자? 코드를 기록하자.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기록하자. 그리고 이 코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뭐야?
무슨 제한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면 뭐든지 다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프로그램이면 내가 짜서 이 블록체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코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타린이 처음에 이제 생각한 코드를 여기 넣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가냐면은 이거예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을 막 짜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실행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실행될 것이 모호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 전산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뭘 해야 될지 뻔히 안다.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보면 코드 보면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드를 딱 보면 이 코드는 뭘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무결성 측면에서 안전하다. 코드를 넣었어. 그럼 그 코드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록체인에 코드를 넣었어. 그럼 그 코드는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첨삭적인 없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에 이제 코드를 넣자 한 개념이 나왔고 그 코드를 넣자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2.0이라 그래요.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는 게 그 블록체인 2.0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원래 비트코인에다가 그 기능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기존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지수소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2.0을 대표하는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떼부자겠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설명을 하면은 이더리움은 단위는 ETH예요. ETH. 그래서 1 ETH가 현재 시세로 20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 그러면 BTC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데 얘는 용도가 달라요. 얘는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자들 간에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려고 쓰는 돈이 아니에요. 얘는 서비스 쓸 때 지불해야 되는 토큰 같은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다양한 응용들을 만들 수 있고 이 응용을 내가 쓰려 그러면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돈을 지불할 때 ETH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ETH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POW를. POW를 쓰고 있는데 요 부테리는 캐스퍼라고 하는 POS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비트코인과 달리 최초에 7,200만 개를 배포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자기가 가졌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초로 7,200개를 만들고 각 블록마다 5개가 발행이 되고 얘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발행이 돼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대요. 솔리 같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코드를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모호하지 않고 블록체인에 등록됨으로써 무결성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어디서 실행될 수 있냐면은 각 참여자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각 컴퓨터에는 EVM이라는 게 설치가 돼야 돼요. EVM이 설치가 되면은 이 코드를 여기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뭐가 비슷한 거야? 자바랑 비슷한 거죠.
자바도 자바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는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 있죠. 그건 마찬가지로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지갑 노드를 운영하게 되면 EVM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거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면 내 컴퓨터에서 이더리움의 그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특정 코드들을 내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부타린이 이제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이제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법률가가 써주는 게 아니라 누가 써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작업해줘야 돼.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하게 되고,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건 무조건 한번 등록되면 우리 이제 잘못했어, 우리 이제 계약 취소하자,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 세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순간 그 계약은 무조건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통 디지털 상품 거래를 한다. 그래서 지불자는 상품의 금액만큼을 먼저 예치해놔요. 그 스마트 계약에. 그리고 상품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품이 코드 안에 뭔가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게 동시에 시행이 돼가지고 나는 상품을 받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고, 판매자는 이 예치된 이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로 딱 넣어놔서 무슨 조건이 우리가 딱 되면 몇 월 며칠 무슨 조건이 돼서 뭐가 충족되면은 이 계약은 사용됩니다. 그러면 예치됐던 상품하고 돈이 각자한테 쭉 가요. 만약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됐다. 그럼 상품은 도로 그 판매자한테 가고 그 이더는 돈은 원래 예치했던 사람으로 가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계약이 등록되면 취소할 수 없고 오류가 포함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취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확실히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고, 아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내일 축구 경기에 내 얘기를 한다. 그럼 서로 이더를 예치해 놓고 축구 경기에 따라서 각자 나눠 갖게 하면은 절대 안 줘서 배째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코드는 마치 우리가 클래스 정의하듯이 정의하게 돼요. CPP에서 데이터, 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더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거 말고 이더리움 토큰을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이더리움 토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징 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얘는 POW를 써요. 그러면은 이 코인이 유통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채굴자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이거 만들어서 나 이거 새로 화폐 하나 만들었어. 내 화폐 좀 사줘.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채굴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굴자들. 근데 이 채굴자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누군가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노는 사람들이 이 화폐를 좀 채굴해 볼까?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유통이 되려면은 비트코인처럼 채굴자들이 필요한데 이걸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이제 생태계가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뭘 해주냐면은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상진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더리움에서 발급하는 이 토큰을 여기서 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을 암호화폐라고 그냥 얘기해요. 거짓말처럼. 실제는 암호화폐하고는 비트코인이랑 성격이 다른데 토큰을 쓰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은 이더리움의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큰들은 나는 뭘 안 만들어도 돼요. 별도 블록체인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징 코인을 만들려면 별도 블록체인을 만들고 채굴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더리움은 니네들 언제든지 새로운 암호화폐 만들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써라. 대신 이더리움에서 그 발행해주는 토큰을 쓰면 된다. 그 토큰은 여러분들 서비스의 전용 토큰으로 쓸 수 있다. 대신 여러분들은 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별도 블록체인을 따로 운영 안 해도 돼. 채굴자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 이더리움에서 다 그거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토큰이 뭐냐면은 원래 ETH라는 이더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 토큰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이 토큰들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특정 토큰은 내 동네에서만 쓰는 거야. 내가 만든 서비스에서만. 내가 만든 서비스. 그렇게 되면 이 토큰들을 쓸 때 블록체인이 필요한데 그 블록체인은 어디 걸 써요? 이더리움 걸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ICO가. ICO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 ICO.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돈 버는 방법이 이제 ICO를 하는 거예요. ICO. 내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 내 코인에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건데 나한테 투자를 해줘. 하는 것이 ICO예요. ICO. 근데 이 ICO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더리움 기반의 분산 앱을 만들고 이 이더리움에서 주는 토큰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토큰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겠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상진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쓸 거다. 블록체인도 쓰고. 근데 실제로는 얘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이더리움 토큰이에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체인이 아니라 무슨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쓰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은 수많은 사용자가 쓸 거다. 수많은 사용자가 쓰면은 이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해? 투자해라. 투자하면 내가 잘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줄게. 그리고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토큰을 얼마 줄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ICO라는 기업들은 실제 상장한 후에 앱 개발을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CO 하는 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가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ICO를 해요. 유럽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ICO들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경우보다는 이제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서는 힘들어요. 그 블록체인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겠다라는 보장도 하기 힘들고, 그걸 채굴해 주는 채굴자들도 있을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걸 해줄 거다. 그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뭐가 획기적이냐면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필요로 하는 토큰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이 필요해. 근데 내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해결이 잘 안 돼요. POW 특히 POW 방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이더리움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러면 이 토큰은 금전적으로 바꿀 수 없냐? 바꿀 수 있어요. 이더리움 토큰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ETH로 바꿀 수 있고요. ETH는 거래소에 가면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늘 존재합니다. 설명이 잘 됐나? 됐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없어요. 활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그 블록체인에 트랜잭션도 넣지만 모두 올릴 수 있어요. 코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른 사람들도 그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토큰들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토큰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토큰들이 결국은 ICO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작을 해. 졸작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좀 쓰고 싶어. 새로운 암호화폐를. 그럼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지 말고 뭘 쓰시면 돼요? 이더리움 토큰을 발급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토큰을 발급받고 그 토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시판에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여러분 서비스 보통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주요 알트코인들 좀 설명드리면 많이 있어요. 몇 개라 한 10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요즘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에 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임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네임코인은 특이점은 뭐냐면은 원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뭐만 기록이 됐어요? 거래 정보만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DN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DNS. 그러니까 뭐는 뭐다. 맵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 값은 이거다. 이런 거를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데이터를 거기다가 블록체인에 넣어서 뭐 하는 것이고요. 피어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POW가 아니라 POS를 목적으로 POS 지분증명을 쓰는 최초 암호화폐고요. 리플도 많이 쓰고 있는데 리플은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제가 아는 회사는 그 월급을 리플로 줘요. 그 사람은 이제 운영을 미국, 홍콩,
우리나라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항상 리플로 그날 리플을 사서 리플로 준대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돈이 손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이 DAO라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부탈린이 그거 공격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얘네들 날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채굴하자라고 한 거예요. 부탈린이. 그러면 부탈린의 추종자들은 따랐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쟤는 뭐냐? 지가 만들었다고 저렇게 해도 돼? 막 함부로 해? 그래서 나는 안 해.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된 그 공격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그런 어떤 부탈린 같은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가고 있는데 빵 날려서 이건 날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득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원래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데 뭐는 돼요? 사람이 마음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블록체인이 가면은 얘부터 다시 계산하자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마음만 결정해서 우리 이것 이제 다 날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1시 10분에 요리 땡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럼 또 되는 거야.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그런 게 있고요. Zcash. Zcash는 영시 증명을 이용해서 거래할 때 그 사람의 주소까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요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 인터넷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는 거고요. EOS는 이더리움을 좀 더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3.0이라고도 해요. 블록체인 3.0. 그리고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또 만든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뭘 설명을 해야지 좋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살 때 안 써요. 얘는 뭐야?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 상품이에요. 지금은 거래를 위해서 안 써요. 근데 원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소액 거래를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정부주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화폐들은 누가 관장을 해요? 중앙은행,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 것처럼 사토시처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또 좌지우지도 않고 부탈린과 달리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사라져 있죠. 충분히 돈도 많이 챙겼겠지만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뭐 되는지는 이제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이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프로슈머에 대한 보상 방식의 서비스가 보상 방식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초기에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많은 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서비스를 쓰게 하는 유도책이 필요한 거예요. 초기에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유도책을 썼어요? 홍보하고 광고해서 유도를 했죠.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요거 쓰면 여기에 글 올리죠? 그럼 내가 100원 줄게. 뭐 1000원 줄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쓰는지 간에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지 IO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는 내 하드디스크에 뭐 어느 정도 몇 기가 상관없어요. 그걸 여기에 쓰겠다 그러면 걔가 자기 클라우드에 편입시켜줘요. 그리고 컴퓨터 켜놓으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돈을 줍니다.
해보세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줄게.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 계약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돈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지갑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운영해서 한 달 동안 일기가를 공유해 줬어? 그럼 얼마? 그럼 그게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스팀이 혹시 아세요? 이게 SNS, 페이스북과 비슷한 SNS인데 여기에는 컨텐츠를 올리면 돈을 줘요. 발음이 안 나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은 또 보상을 해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개인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하는 수단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땅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 소액 자동 지급이 가능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써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졸작하는 애들이 내 팀이 있는데 안 왔네. 그 팀이 있는데 이제 그걸 구현을 안 하지만 내가 이제 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앱을 켜야 되는데 앱을 키면 이제 서비스가 되려면 내 위치 정보를 좀 공유를 해야 돼.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뭔가 이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 커져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 쓸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그거를 GPS를 켜면 킨 동안에는 내가 내 코인을 몇 개를 주겠다. 그리고 이 코인은 이 동네에서 또 다른 거를 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화돼서 소액의 어떤 거래들이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피어투피어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들을 그 서비스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하는 방법이 100원, 500원 주는 거래요. 그 100원, 500원을 주고 또 그 100원, 500원은 딴 데 가서 못 쓰고 내 거에서 쓰게끔 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유도 정책을 만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중개자가 필요한 기존 서비스들을 중개자 없이 P2P로 전환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수수료를 아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수수료를 아끼겠다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방금 봤던 게? 리플이에요. 리플. 여러분들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해외에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아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송금하면 그쪽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걸려요. 이 21세기에. 며칠이 걸리고 그 안에 중간에 수수료가 엄청나게 뛰어가요. 그쵸? 그렇게 돼요. 근데 얘를 쓰면 수수료 하나도 안 뛰어가. 그리고 오늘 보내면 바로 도착해요. 네트워크 통해서 바로 도착해요. 원래는 은행을 거쳐서 각각 이 은행들이 다 수수료를 떼고 먹어요. 우리가 해외 송금하면. 내가 내 조카한테 이렇게 가끔 용돈 보내려고 이렇게 한 10만 원 보내려고 그러면 10만 원 보내려면 한 100달러 보내려면은 엄청 더 많이 보내줘야 돼요. 왜? 100달러 보내면 실제 걔가 수령하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왜? 수수료 다 떼가니까. 우리나라 은행에서 떼가지, 저쪽 은행에서 떼가지, 못 떼가지, 다 떼가요. 그리고 걔가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오늘 보내면 한 3, 4일 있다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은 복비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복비 안 주려면 내가 하려 그러면 사용자가 아까 송금 같은 건 좀 다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귀찮은 게 많죠. 부동산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홍보도 나 대신 해주고 내가 없을 때 그 부동산 주인이 와서 우리 집을 열고 구경도 시켜주고 거래도 성사시켜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P2P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블록체인을 그러면 암호화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정부의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유지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선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 시스템. 투표하면 못 바꾸죠. 자동차 주행 기록을 저장해서 중고차 시장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 미터기 조작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제 미터기 조작을 못하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그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으면 블록체인은 수정이 안 돼. 그러면 현재 기록하고 블록체인 기록이 다르면 누가 거짓말한 거야? 여기가 거짓말한 거죠. 로그 정보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 보통 우리가 해커들이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해킹에 성공하고 나올 때 그냥 나올까? 뭐라고 나올까? 로그를 지우고 나와요. 흔적을. 근데 블록체인에 로그를 넣어버리면은 흔적을 어떻게? 못 지우겠죠. 그리고 여권이나 증명서들을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게. 한번 여기 클릭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잠깐만 어디 있어? 그리고 보통의 비트코인은 공개형 블록체인이에요. 공개형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채굴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폐쇄형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삼성 내에서만 쓰겠다. 그럼 그런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폐쇄형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쇄형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다.